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3월의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 상승했던 분위기가 3월에도 쭉 시원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건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이죠. 어떤 방향으로 뻗어갈까 또 긴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좀 아쉬웠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지난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다시 또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었는데도 오늘 우리 증시는 이벤트가 있는 2차 전지 아니면 이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 일부 발굴은 꽤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또 꾸준히 가져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기죠.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투자의 힌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부터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두 가지의 업종, 그리고 업종의 대표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토대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한투자증권의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연구원께서는 지난달 20일자로 음식료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오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본업의 성장성에 주목. 정말 심플하지만 이 성장이라는 확실한 키워드로 주목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연구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범위를 좀 넓게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 볼 텐데요. 최근 몇 년간은 음식료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이 국제 곡물 가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급등을 했던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 이후 최근까지의 움직임, 이 흐름을 좀 자세히 돌아봐 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 국제 곡물 가격은 한 2021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2021년에는 이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좀 폭증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발병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좀 그 돼지 사육두수가 확 줄었다가 중국 정부가 좀 정부 주도로 굉장히 좀 급격한 회복을 좀 보이는 이런 좀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확실히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밀면 확실하게 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21년에는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가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좀 이 수요가 견인하는 좀 그래서 이제 곡물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사료도 많이 먹여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수요 견인의 곡물 가격 상승세가 조금 나타났었던 시기였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요 수요 증가 요인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정체가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소위 말해서 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전례 없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사실은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또 농가들 역시나 생산량을, 왜냐하면 이제 좀 곡물이 굉장히 좀 비싸게 팔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농가들도 꾸준하게 조금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의 돼지사육두수 역시나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좀 과거 대비해서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이제 이 중에서도 좀 곡종별로는 차별화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흐름이 달라요. 맞습니다. 이제 일례로 북미라든지 아니면 유럽이 좀 주요 생산지인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대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급 과잉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네. 이 가격들이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르기 이전 수준으로 다 회귀를 했어요. 네.
다만 뭐 남반구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까지 이런 쪽이 좀 주요 작황지인 뭐 설탕이나 뭐 커피, 코코아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여름이 굉장히 더웠죠. 비도 맞습니다. 많이 오고. 네. 요게 이제 결국은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기상이변. 맞습니다. 요 이제 엘니뇨 현상에 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요런 설탕이라든지 커피, 코코아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신고가 랠리를 좀 기록을 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왔죠. 농업이죠.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일반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전례 없는 이런 물가 상승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중국의 돼지 사육수도 마리수가 늘고 전쟁도 터지고 전례 없는 일들이 펼쳐졌고 지금은 최근에는 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올해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걸 텐데 올해 곡물 가격 하락 또 안정화를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곡종별로 차별화는 됐지만 예. 뭐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 빠지면서 곡물 역시나 사실은 하향 안정화를 조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하락세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수요 요인하고 공급 요인으로 좀 나눠서 보면 수요 요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돼지 사육두수를 봐야 되는데 예. 이 중국이 사실 뭐 리오프닝의 강도가 굉장히 좀 세지가 않고 네. 요번 이제 춘절 시즌 같은 경우도 이 뭐 돼지고기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사육두수가 좀 정체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역시나 그 레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요 측면도 조금 부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급 측면에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는 농가들이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넓혀서 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변수라고 함은 뭐 작년에 나타났던 이제 엘니뇨 현상을 조금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정말 변수 중에 변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2015년에도 엄청 큰 규모의 엘니뇨, 저희가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때와 비슷했던 그 규모로 작년에 이제 엘니뇨가 왔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이제 기상이변이라든지 뭐 해수면의 온도 변화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한 2, 3년 정도의 사이클을 조금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올해도 뭐 작년 수준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엘니뇨 현상이 조금 나타나게 되면서 말씀드린 뭐 커피라든지 코코아, 설탕 이제 이런 곡물들의 좀 파종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 조금 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도 조금 곡종별로는 차별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앞서 언급해 주셨던 그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최근에 또 뭐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화두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해결이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언제 끝나냐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요쪽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은 이미 과거, 그러니까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수출량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뭐 공급망 불안, 그러니까 이에 따른 곡물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는 그래도 좀 나타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국제 곡물 가격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오리온, 구체적인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건님, 오리온의 2023년 지난해 실적 흐름부터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땠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23년 실적은 전형적으로 좀 상고하저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상반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뭐 이제 신흥 국가들의 이 소비 경기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 대비 현지 통화의 어떤 그 환율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심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은 부진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이 크게는 이 네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예. 한국,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네. 한국은 그래도 꾸준해요. 그래요? 여기는 계속 이제 좀 꾸준하고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뭐 과자를 누가 먹을까? 맞아요. 아무래도 바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출생아 수도 뭐 줄어들고 하는데 예. 과연 과자를 섭취하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한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캐치를 해서 좀 성인들이 많이 드시는 카테고리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뭐 과자나 파이가 아니라 뭐 디저트용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사 대용식으로 저희가 좀 네. 접근할 수 있는 뭐 단백질 바나 뭐 프로틴이나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래놀라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 많이 진행을 해왔어요. 제가 평소에 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바로 그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실적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꾸준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고 네. 특히나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매출이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율.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이 달러 대비 혹은 원화 대비 현지 환율들이 사실은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이제 환산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인 부분들도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구정 연휴가 있지만 중국도 춘절, 또 그렇죠. 베트남도 때 시즌이라고 하는 이 이제 구정 연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2023년과 24년 요 이제 이 연휴의 시점 차이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발생을 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은 굉장히 조금 부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물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익의 하락폭은 매출 감소폭보다는 조금 적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4분기에 해외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율이나 명절 시점 등 이렇게 요인을 분석을 해 주셨긴 했습니다만, 그 왜 유튜브 같은 데서 K푸드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은 견조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이 K푸드 열풍, 이 영향이 좀 사그라들었나 싶기도 한데, 이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뭐 현지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뭐 큰 폭의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분기에 이제 위안화, 그러니까 이제 현지화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이 조금 부진해 보이기는 했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뭐 명절 시점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회사가 원래 좀 주력으로 하는 저희로 치면은 뭐 대형마트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대형마트 채널들이 사실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진율이 조금 낮은 채널들이거든요. 오히려 좀 적자를 감수하고 나서 또 좀 들어가야 되는 조금 채널이었었는데 사실은 좀 채널 구조 조정을 일부러 조금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적자를 보는 채널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채널로 좀 시프트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으로 매출 공백 영향도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부분이 이제 K푸드 열풍이 조금 사그라들었거나 뭐 이제 기업의 좀 본업의 성장성이 조금 꺾였다고 저희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써주셨던 그 리포트에 보니까 1월 국가별 매출 증감률을 뭐 자세히 좀 살펴주셨습니다. 중국의 매출이 특히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리온이 뭐 한국에서 굉장히 좀 사업을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해외 매출이 거의 한 뭐 65% 정도에 육박을 하는 회사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만 따지면 약 40에서 45% 정도를 기록을 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해외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회사다. 또 현지화를 굉장히 잘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특히나 이제 춘절 소비 시즌 이런 시즌에 좀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회사는 어쨌든 이제 유통 채널, 저희가 뭐 마트나 편의점이나 뭐 이커머스 채널로 매출을 이제 넘길 때 매출이 조금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런 춘절, 이런 연휴에 약 한 달에서 뭐 2달 정도 전부터 좀 매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연휴 당일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 연휴가 1월 중순, 1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월 초, 2월 중순이었죠. 달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2023년 춘절 관련된 매출은 2022년 11월, 12월 이렇게 아. 2달 동안 조금 발생을 했었고요. 네네. 올해 춘절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중순이었었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23년 12월하고 예. 올해 1월하고 이렇게 2달로 조금 나눠서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작년 11월, 12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부진하고 올해 1월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위안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약 67.6%라고 하는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중국의 명절 시점 차이라는 이야기라면 1월에 특별히 오리온 측에서 뭔가를 잘 해냈다.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춘절 시즌이 워낙 이제 뭐 소비가 좀 집중이 되는 시기이고 예. 그만큼 좀 또 경쟁도 치열하고 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은 다른 회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보면 확실히 좀 오리온이 뭐 제품적으로나 채널적으로나 좀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리온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또 예민하게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레고캠바이오 인수입니다. 1월 16일과 17일이었습니다. 인수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틀 만에 주가가 11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바이오 기업 급하게 먹다가 체할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주가에도 충격이 대단히 컸었고 증권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가 된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영향은 또 어떨 거라고 예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이 하시는 가장 큰 우려는 이종 산업,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산업 간에 좀 시너지가 제한적인 M&A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투자자입니다. 네. 그러면 나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투자를 위해서 오리온에 투자를 했는데 네. 왜 변동성이 큰 바이오 회사를 인수를 했느냐? 나는 그런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 오리온에 투자를 한 것이지. 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낮게 가져가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오리온을 투자를 한 건데 그런 의미가 조금 퇴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너지의 문제 이후에도 네. 사실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지만 지난 수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좀 영업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뭐 이번에 대규모 5천억이 넘는 좀 자금이 투입이 됐지만 과연 추후에도 추가적인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서는 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좀 인내의 시간도 조금 필요한 네.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짙어지면서 좀 굉장히 좀 단기간 내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인수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만 사실 저는 우려는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지분율 같은 경우가 한 26% 정도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의 어떤 그 연결 실적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단보다는 순이익단 그리고 이제 그 규모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투자라든지 뭐 현금이 더 들어가야 될 이런 우려들도 조금 제한적이라고 조금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레포트 제목에도 썼듯이 사실 이런 레고캠 관련한 우려들만 지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인데 이제부터는 좀 본업에 이런 그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좀 현금 창출 능력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인수와 관련해서 걱정이 또 대단히 큰 사건인데 걱정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오히려 본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향후 전망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챙겨봐야 할 긍정 포인트들 좀 상세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오리온은 사실 지난 한 뭐 10년, 15년 동안 굉장히 비싼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평가되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고 이게 이제 결국은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서 결국 이제 사업을 영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뭐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서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거의 이제 뭐 PER 기준으로는 50배를 갔었던 네. 적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30배에서 40배 정도였었고 뭐 중국 로컬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과 회사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뭐 30% 40% 이상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렇게만 들으면 마치 뭐 2차 전지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이제 과거의 2차 전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미만 수준까지 지금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럼 이제 매출 성장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리온이 좀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결국은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 여기서 그냥 단순히 과자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보다 좀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지역에서 좀 종합식품 회사로 조금 발돋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는 뭐 견과바라든지 뭐 육포, 생수 이제 이런 사업들을 조금 영위를 하고 있고 뭐 베트남에서도 뭐 양산빵이나 유음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카테고리를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요. 또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이 더 큰 뭐 인도라든지 네. 뭐 중국 혹은 이제 미국 이제 이쪽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법인을 러시아만을 위한 어떤 그 법인이라든지 공장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아서 좀 공장을 위한 공장의 어떤 증설이라든지 생산 캐파의 확장 이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근차근히 잘 나타나느냐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거와 같은 좀 프리미엄으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리온. 이 과자 파는 회사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식품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글로벌하게 의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PER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 말 나온 김에 밸류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 나오고 나서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밸류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오리온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PBR,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대비 뭐 어떤 그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에만 사실 이제 많이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제 유통 쪽을 이제 같이 조금 보고 있지만 유통에서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제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PBR이 0.2배, 0.3배밖에는 안 되고 네. 뭐 다른 섹터들도 굉장히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다른 섹터들 혹은 섹터 내의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는 사실은 PBR 자체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이 회사가 뭐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서이기 때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ER,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 대비 얼마나 조금 평가를 받느냐를 좀 평가를 해보자면 10배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네. 이 회사가 그래도 성장성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 다들 사업을 영위를 잘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뭐 이런 성장성이나 실적의 안정성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저는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어떤 관건은 과연 본업에서 지금과 같은 매출 성장이 잘 나오느냐, 그리고 이 배당 측면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배당을 조금 많이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배당 성향으로 봤을 때는 1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료라든지 뭐 코스피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도 현저히 조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얼마나 조금 더 상향될지 요 여부에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이 목표가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그 오리온의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이 많게는 18만 원, 그리고 적게는 13만 원 수준입니다. 대개 13만 원대를 내놓은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목표 주가 내린 분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유지 의견을 선택해 주셨는데, 목표 주가 산정의 이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함께 목표가를 내리지 않고 유지해 주신 이유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2월 달에 그 오리온 레포트를 2번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초에 한 번, 그리고 이제 2월 20일에 지금 보고 계신 레포트인데, 사실 이제 저도 기존 목표 주가는 17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 회사의 이제 EPS에 이제 글로벌 피어들이,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받는 평균의 PER을 좀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 편인데요. 사실 이제 1월에 그 레고캔바이오 인수 결정을 하고 나서는 좀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본업과의 좀 시너지가 제한적인 이런 M&A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 조금 글로벌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받는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피어들 대비해서는 이제 한 뭐 2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13만 5천 원으로 좀 산출을 했었고, 이제 2월 20일에 냈었던 레포트에서는 사실은 뭐 본업의 좀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지속이 되고 있었던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예. 이제 기존에 좀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상훈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우리에게 참 익숙한 종목이죠. 오리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출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박성봉 연구원과 함께할 텐데요. 지난달 7일에 써주셨던 리포트 한 가지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철강, 금속, 그리고 지금은 2차 전지로도 인식이 되는 고려 아연이고요. 양호한 4분기 영업실적 달성으로 올해 기대감 확대. 제목은 이렇습니다. 실적, 기대감. 일단 키워드는 상당히 좀 든든한데요. 자, 그러면 바로 연구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인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업황부터 돌아보겠습니다. 고려아연에 속한 철강, 비철금속업의 업황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깊어가면서 부진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연구원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업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자세히 좀 돌아봐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고려아연은 철강 업체는 아니고, 이제 비철금속 업체이긴 한데, 일단 뭐, 철강 금속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뭐 작년 그 연말까지 어쨌든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철강 내수 가격이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수요가 엄청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원가 상승 부분 전가를 하기 위한 판매 단가 상승이 연말까지 진행이 됐고 올해 1월 달까지도 우상향으로 했었는데 이게 춘절 전후로 이제 약간 행보세로 보이다가 춘절 이후부터는 이제 철강석이나 이런 원료 가격이 좀 빠지면서 예. 또 제품 가격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그 제품 가격이 철강 그 수급 자체로에 의해서 결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품 가격이 좀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중국 그래서 쪽에서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월 달에는 조금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약간 실망감 때문에 좀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1월 말부터는 다시 또 뭐 그 지준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춘절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약보합 정도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내 경우 좀 어땠습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중국 유통 가격하고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같이 동행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철강 시장에 있어서 중국산 수입 제품이 워낙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도 뭐 건설이나 이런 전방 산업 수요가 안 좋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국내 철강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던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중국산 제품이 많이 수입이 되고 동시에 수입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를 시키면서 국내 유통 가격이 반대로 작년 하반기 때는 많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자료 가격은 그에 반해서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판매 단가로 전가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반대로 국내 가격은 1월 중순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강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비철금속 쪽은 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구리라든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이제 아연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이 있는데 그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때는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가격이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미달러 강세가 좀 워낙 좀 세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릴 이제 고려 아연이 주로 취급하는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에 뭐 LME 가격 기준으로 톤당 한 3,200~300불 정도 하다가 이게 3분기 때는 2,000불 초반까지 또 떨어졌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려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이 또 3분기까지 그만큼 또 안 좋았는데 다행인 점은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는 예. 물론 중국의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에서 자연스러운 이제 그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대표적으로 광산업체들이 이제 좀 가동률을 좀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 아연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그렇고 조금 이제 반등을 해서 1분기 때는 그래도 4분기보다 조금 더 올라간 분위기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용 금속도 중요하지만 금이나 은과 같은 기금속도 동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가격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금 가격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1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황의 반등 흐름 좀 살펴봤는데 앞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이 업황을 이야기할 때 중국의 경기 상황을 결국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업황을 볼 때 중국이 워낙에 중요한 거죠. 자, 연구원께서는 그러면 이 중국의 경기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그에 따른 업황의 반등 시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 철강 금속 시장에 있어서 이제 중국 경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고정 투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나름 뭐 꾸준히 유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된 수요가 지표들이 워낙 뭐 작년 2분기, 3분기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 업체들 리스크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죠.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강이나 아니면은 비철금속 수요도 또 그만큼 또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 게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 공급 축소 이슈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방산 폐쇄하고. 네.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중국 그 고정 투자를 예상을 함에 있어서 조금 예. 잘못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재작년 12월 달에 이제 중국이 드디어 3년 만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정상 가동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물론 디벨로퍼들 일부 리스크는 조금 있었긴 했지만 예. 그래도 엄청 그게 크게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 도시들이, 지방 정부들이 이제 규제 완화를 조금씩 해줘 왔기 때문에, 네. 드디어 이제 좀 고정 투자가,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크게 올 생각을 것이다. 했었는데. 기대감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저희도 틀렸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저희도 저희지만 중국 정부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되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규제 완화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를 않았었던 거죠. 근데 네. 막상 2분기, 3분기 이제 지표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아시겠지만 스탠스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규제 완화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줬고,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계속 뭐 지준율이라든지 기준금리 계속 인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만, 다만 이제 관건은 저희가 예전만 하더라도 불과 한 3, 4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이 달라지면 네. 이거는 분명히 약발이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은 되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약발이 생기는 거고. 엄청난 규제를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반대로 규제 완화를 해주면 또 그만큼 또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옛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과연 어쨌든 규제 완화를 해주고 부양을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약발이 먹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사이클을 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시점이 좀 꽤 지났고, 그래서 뭐 사이클 상으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시장에서 너무 다들 안 좋게만 보고 계시니까, 근데 그 정도보다는 그래도 예를 들면 제가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누고 작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봤을 때 올해 하반기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보다는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 정책의 약발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거 같으면 사실 띄운다면 확실히 띄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개선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업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고려아연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고려아연의 지난해 실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특히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평가해 주실까요? 네, 고려아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아연 가격에 의해서 실적이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예. 기본적으로 광산업체로부터 아연이나 연 정강을 받아와서 그거를 이제 재련을 해가지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강산업체와의 그 반대, 그러니까 강석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제 지급하는 반대 급부가 이제 재련 수수료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재련 수수료가 기본적으로 아연 회수율이 한 85% 정도를 회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글로벌 평균 재련 업체들의 광석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회수율이 한 85%가 평균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고려아연처럼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은 90, 85%를 훨씬 더 많이 뽑아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95%, 거의 100% 가까이 뽑아낼 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85% 회수율과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회수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리메탈이라고 해가지고 예. 강선업체들이 그건 니네 기술력이니까 니네가 공짜로 먹어라 이런 컨셉이거든요. 아, 네. 근데 그 프리메탈이 아시겠지만 이제 가격에 의해서 이제 크게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예, 예. 당연히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리메탈이 커지는 거고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리메탈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가격이 또 중요한 이슈가 저희가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아연 가격이랑 매출 원가로 인식되는 아연 가격의 시차가 또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3천 뭐 2, 300불 하던 게 3분기 때는 2,000불 초반까지도 빠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거는 2,000불 초반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 원가는 거의 2,000불 후반 이렇게 잡히니까 네네네. 그 부분도 실적에 되게 안 좋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아연이 1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예.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4분기 되면서부터 아연 가격이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네. 2,000불 중반 정도로 좀 반등을 하면서 프리메탈도 3분기보다는 커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판매량도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실적이 3분기보다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고려아연의 실적 흐름을 좀 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4분기 들어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연 가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 얘기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주셨던 리포트의 내용을 좀 짚어보면 이 주요 제품의 판매량은 줄어들 텐데 가격이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뭐 고려아연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연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연 가격의 그동안의 흐름과 향후 전망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제가 리포트에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예. 1분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분기가 판매량은 4분기보다는 빠질 건데 네. 대신에 이제 아연 가격이 4분기보다 소폭 상승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금속 가격이 또 4분기보다는 좋으니까 그러니까 판매량 빠지는 부분을 100% 다는 메이크업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판매 단가 오른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컨셉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아연 가격은 아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쓰이지만 근데 거의 전체 수요의 70% 정도가 철강 제품을 도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철강 수요랑 완벽하게 밀집해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중국 철강 수요를 조금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아연 수요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가격도 물론 2,500불이 지금 2,500불이 작년 3분기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 저는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잠깐 얘기했던 이 판매량에 관해서 1분기 판매량이 감소한다. 이게 1분기가 문제인 게 아니라 네. 4분기가 좋았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판매량 가이던스를 연초에 매번 공시를 하고요. 예. 근데 그 공시를 뭐 일부러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가이던스를 대부분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연초에 발표했던 판매량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이제 판매량 3분기까지는 이미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에서 3분기 누적 판매량을 빼서 저희가 4분기에 다 입력을 해놨었거든요. 네. 뭐 그동안 쭉 맞춰왔고. 맞춰왔기 예. 때문에. 예. 근데 4분기도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작년에 4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4분기 좀 생각보다 많이 몰려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4분기보다는 판매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판매량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연하고 금은 조금 빠지는 걸로 가이던스를 줬는데 네. 대신에 연하고 은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산으로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좀 올해 영업이익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매량 이야기 이거 뭐 문제 있던 게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가격 면에서도 앞으로 더 상승을 할 테니 실적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려아연의 그 신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고려아연의 본업뿐 아니고요.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런 뭐 기대감과 관심이 상당히 또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만큼 잘 풀려가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고려아연의 일단 2차 전지 소재 사업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기대만큼 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2차전지 소재에 관련된 사업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동박 네. 그리고 전구체 그리고
황산 니켈 네. 이쪽 이 세 가지 바운드리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동박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이 완공이 됐지만 이제 그 바이어들의 그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도 공장이 올해 중으로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켈 사업 같은 경우도 202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황산 니켈을 매출이 발생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수급 자체가 별로 안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소재가 되는 제일 윗단인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동박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다 많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뭐 실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작년만큼 강하지 않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기차 수요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동박 같은 경우도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만약에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래 기대보다는 당연히 이익률이 좀 낮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근데 제가 2차전지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네. 제가 뭐 배터리 수급이 언제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저도 아까 말씀 저는 사이클을 되게 좀 되게 믿는 사람이라서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전기차 수요도 반등이 나올 거고 배터리 수요 반등 나오고 그리고 앞에 소재들도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목표 주가 산정할 때도 예.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다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이 회사 자체가 뭐 사업 못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업황이 조금 지금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고려아연의 2차전지 관련해서 이 고려아연이 뭐 딱히 못한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점. 동박과 또 전구체, 황산 니켈 이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다 진행될 전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냥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수급 환경이 좀 나쁘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사업이 신재생 사업이나 뭐 자원순환 같은 신사업도 있던데 사실 요새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그 고려아연이 앞으로 이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신재생 관련 사업이 이제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게 호주의 태양광 발전 이런 사업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나머지 호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수소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고 투자도 상당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거의 한 8조 원 정도 캐펙스 투자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 사업의 그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지금 당장 바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네. 약간 사업 후반부, 그러니까 10년 놓고 봤을 때 약간 후반부 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지금 신재생 업체들이 좀 안 좋아진 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안 좋아진 건데 일단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예, 금리가 높은 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는 높은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은 별로 안 빠졌어요. 원자재 네.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또 제가 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라서 제가 네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내년에 올해 뭐 금리 인하 시점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하게 될 거고. 네,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다시 더 올릴 가능성은 이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도 사이클을 타면 또 이제 좀 내려가고 하면 또 신재 사업도 사업성이 다시 또 생기는 시점이 또 오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고려아연은 이 사업 자체는
단기간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다.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조급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밸류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 저PBR의 열풍이어서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뭐 주가도 꽤 내려온 상황인데 거의 뭐 3년 전 가격입니다. 연구원님, 고려아연의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 섹터가 저PBR주가 완전히 널려 있습니다. 네, 저희 섹터가 대표적으로 뭐 현대제철 이런 애들이 PBR 0.2배에 이렇거든요. 0.2배고 뭐 0.3배 다 지금 대부분 다 거의 0.4배 막 이 정도 느낌이고 예. 유일하게 PBR이 높은 업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저희가 포스코홀딩스가 네. 한 0.67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높은 그게 저희 수준이에요? 섹터는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거고. 예. 고려아연은 원래부터 밸류가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네. 예, 그 퍼 기준으로는 보통 예전에 막 20배 정도 받았었고 PBR 기준으로도 뭐 1.5배 이상 정도는 받았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밴드상으로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밴드 거의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퍼로 한 13배 정도 되고 PBR이 1.1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저희 섹터 내에서 고밸류를 받는 이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성장을 엄청 공격적으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해왔고 네. 그리고 아연 재련에 있어서는 전 세계 캐파라든지 기술력에서는 1등 회사거든요. 탑이다. 탑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수율이 네. 전 세계 제일 높은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PBR주는 아니지만 방금 보셨던 그 밴드상으로는 지금 주가는 거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이 뭐 비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분석도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나온 고려아연의 리포트들을 보면요, 많게는 75만 원, 적게는 5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연구원께서는 67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고 유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고려아연 목표 주가는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그 SOTP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려아연이 예전에는 재련 업체로서의 그거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신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신사업에 대한 가치를 목표 주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SOTP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연 재련 사업부 에비타에다가 글로벌 그 평균 재련 업체 EV 에비타 멀티플의 프리미엄을 일부 부과를 해서 저희가 가치를 산정을 했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 뭐 황산 니켈이나 그런 걸 하는 캠코라든지 아니면 네네. 동박을 하는 이런 업체들의 마찬가지로 그 예상 에비타를 추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 평균 업체 EV 에비타를 멀티플을 곱해서 각각 그 자회사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걸 합산해서 만든 게 저희가 67만 원 목표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려아연 그 최근 리포트를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봉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워야 산다. 오늘 이 시간은 또 두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음식료 업종에서 오리온을 그리고 비철금속에서 고려아연을 꼽아서 해당 종목의 업종에 대한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공부한 내용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